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 가운데 하나죠.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이제 곧 내려집니다. 네, 1993년 최초 법정 투쟁을 시작한 지 25년 만입니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뿐 아니라 강제징용 할아버지들도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포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 중에 하나죠.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일부는 병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아픔을 갖고 왔던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오게 된 그런 경위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1965년에 그 한일 기본 협정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청구권 협정까지 해서 문면상으로 보면은 그 국가와 국민 사이의 모든 청구권이 이걸로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돈이 지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일본에 있는 양심적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이 한 20년쯤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1심, 2심, 3심에 가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한 다음에 한국 법정에서 호소를 하게 됐는데요. 한국 법정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1심, 2심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 청구권이 다 협정에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이 다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12년 5월 달 대법원에서 아주 혁신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근로정신대와 관련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아직까지 살아있던 것이고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와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시인이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새로 판단하시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었는데 예. 그 사건이 돌고 돌아서 보통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서 파기환송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비록 재상고가 된다 하더라도 금방 판결이 될 것인데 그렇죠. 지금 한 3년 이상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야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다. 아직까지 결론을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기존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서 비춰봤을 때는 이 그 피해자 측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재상고심 청구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그 부분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인가요? 강제징용도 그 같은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신일 철주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이 재상고심에 있어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지난번에 나니까 그 후속에서 지금 올라와 있던 법원에 있던 결정들이 이제 하나씩 계속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있었던 신일 철주금의 강제징용에 따르는 판결이 선고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여성 근로정신대,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분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위안부는 이 성노예로 잡혀가서 했던 분들이고 근로정신대는 14세부터 한 20, 30대 되는 젊은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가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던 사건인데 그것이 그와 같은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오늘에야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수님, 일본 법원과 일본 정부는 아예 그 근로정신대 문제를 역사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두 개 다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말하자면 한국인이나 대만인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도 근로정신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극적은 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제징용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 예. 그러나 전시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의 강제징용은 국제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번에 한국 쪽의 판결은 원래부터 일본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해서 징용했다라는 것 자체에도 그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일제 간접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그 일본에서 그 다 각가해 왔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다 패소했다라는 것은 일제 간접기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 배상할 책임이 없다. 예. 그리고 혹시 한다 하더라도 65년도에 배상은 아니었지만 그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합법적이다. 합법적이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상을 하겠다. 예. 보상하고 배상이라는 게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배상이라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배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판결은 그러니까 배상을 해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서 일본은 일제 간접기가 합법이었다. 그 한국은 그거는 불법이다라는 면에서 분명하게 주장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나온 판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앞서서 이제 1, 2심에서 패소를 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재상고심이 돼서 다시 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관련해서는 1, 2심에서 승소를 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 맞습니다. 있었다라고 네.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좀 더 구분해서 좀 그렇습니다. 짚어주셔야 아까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약간 그 두 개를 겹치면서 얘기해서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현재는 신일 철주금을 상대로 예.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 것이 1, 2심 패소를 했다가 2012년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와 같은 혁신적인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판결에 기해서 힘을 내서 이제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도 1심, 2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 법원, 저도 그 2013년이었습니까? 제가 대한변협의 대변인으로 있을 때에 1심 법원에서 이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맞습니다. 선고됐던 것이 2012 기억납니다. 년이죠. 그때 예. 제가 현장에 가서 선고도 듣고 그때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때 그 말씀드렸듯이 2012년 대법원에 판결이 있는 것에 있어서 지금 해서 1심에도 승소를 했고 2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드렸듯이 아까 얘기했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2012년 5월에 이겼고 그것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의에서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이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전범기업 측이 대법원에 가니까 그 판결을 계속 안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도 1, 2심에 승소를 해놓고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그와 같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달이었습니까? 이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신일 철주금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하니까 이번 사건도 얼마 전에 전원합의체로 해서 내부적인 어떤 13명의 그 대법관님들의 토의를 거쳐서 오늘 판결을 선고를 했는 것인데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 에 비춰봤을 때 이번 거의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아마 근로정신대 그 할머니들의 그리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의 재판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패소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승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이 두 가지가 같은 사안을 두고도 각 나라가 다른 결과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박사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해석에 관한 문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한일 관계를 회복을 하면서 한일 기본 협정을 하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조약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그런 식민지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10년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유효한데 65년에 그 청구권 협정을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무효가 됐고 그래서 결국 한국이 새로 독립한 것에 대한 이른바 독립축하금 내지 경제적 지원금 차원에서 이게 무상으로 한 3억 원
3억 불, 유상으로 2억 불 해서 5억 불을 지급하는 그 또한 불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말씀하신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축하금 내지 보상금이었다. 그런 전제가 있다 보니까 일본, 우리는 법원이라고 합니다만 일본 심판소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 그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경제적 지원으로 다 했고 특히 청구권 협정의 2조에 보면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청구권은 완전히 해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적어도 쓰여 있는 그 자체만으로서는 일본으로서 했을 때는 이거 자체는 벌써 이미 다 끝났다. 소송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일본으로서는 그와 같은 논리로서 지금 앞으로도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우리 조약대로 해석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전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수님 예. 가해 기업이 미쓰비시 중공업이잖아요. 네네. 예. 당시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가서 어떤 일을 주로 했던 겁니까? 그 중공업. 아, 예. 주로 그때 예. 근로전신대로 일을 했던 분들은요. 예, 예.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번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뭐 순서 판결이 나올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분들은 거기서 비행기를 만든 것입니다. 예, 비행기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부품 그런 것을 거기서 제조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본인들도요. 제가 아는 일본인 할머니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그때 학업을 중단하여서 예. 많이 끌려갔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 안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은 그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가 아마 일본 쪽에서도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만요. 예, 잠깐만요, 예. 교수님. 자, 오늘 이제 두 개의 판결이 예상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먼저 지금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법원 2부에서 한 건데 박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제기한 소송인데 지난번에 신일 철주금 그것과 똑같은 재판입니다. 근데 그 상대가 미쓰비시였죠. 청구권을 인정을 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는 이 강제징용 끌려간 할아버지, 예. 지금 90세 할아버지가 지금 휠체어 타고 났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로정신대, 여성 근로정신대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원고가 할머니들과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이었는데요. 1심, 2심에서 이겼는 것처럼 지금 이 상대방 회사였던 미쓰비시 그 중공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취지가 나왔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고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특히 2차 대전이 아주 치열할 때에 일본의 나고야 지역에 있는 이 군수공장, 특히 이 비행기 제조 공장에서 그 근무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오신 그런 분들이 그 소송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신일 철주금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이 근로정신대에 손을 들어준 것 같고 지금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번 사건은 결과가 그런 거죠. 지금 예, 오늘 먼저 이제 나온 두 거죠. 가지가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두 가지 그렇죠. 예, 먼저 나온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직 지난번에는 강제징용 예. 신일 철주금인 것이고 예. 제가 오늘 방금 미쓰비시 전에 설명을 미쓰비시가 드렸는데 미쓰비시가 그리고- 듣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이따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나온 것은 그 히로시마에서 그 미쓰비시에서 맞습니다. 강제징용된 예. 그런 그 할아버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각각 1억 원 판결이죠.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 확정을 했죠. 지금은 강제징용 피해자 6명에게 8천만 원씩 지급하라.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대부분 상고심의 오늘 판결인 거의 비슷한 거죠. 사건이 두 개가 예,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예. 띠자막도 앞에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예, 않았었는데 맞습니다. 배상 그 가해 기업이 미쓰비시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네네. 있다는 거죠. 네. 예, 앞서서 이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느냐, 배상이라는 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이 결과를 보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예, 대법원이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청구권 협정보다 상위에 있는 게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네. 그때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졌고 65년에 그리고 그 아래에 4개의 그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 협정 중 하나가 청구권 협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을 해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상위 개념은 같이 그때 맺어졌던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예. 한일 기본조약에서 바로 일제 간접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예. 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1910년에 그 한일 합반 조약이 이미 무효다라는 말인데요. 이미 무효다라는 것을 갖다가 일본은 45년 이후에 무효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제 간접기는 합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 한국 쪽에서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무효라고 하면 일본말도 한국말도 바로 그러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예. 그 콘식 문서는 연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연문으로 그러니까 해석에 문제이 있을 경우는 연문으로 기초로 해서 해석하자 예.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연문으로는 이미 무효가 already null and vo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null and void라는 뜻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already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일제 간접기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더 근본으로 해서 한국 쪽에서는 그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전에 했던 거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들에 네네. 대한 거고요. 그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에게도 역시 똑같이 배상하라. 그 배상액은요 20억 같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1억에서 1억 2천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도 똑같은 게 20억 같은 대부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쯔비시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2심 판결이 그대로 그 순간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2심 때에 고등법원에서 인정했던 그 금액대로 지급하라라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쯔비시 회사가 같은 피고는입니다만 원고 측이 한 분들은 이제 이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와 유족들인 것이고 예, 예. 또 이번 조금 전에 지금 낳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근로정신대와 그 유족들의 판결인데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일을 했던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5년에 한국 그 한일 기본 협정에 따른 청구권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1910년에 있었던 한일 협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국가와 국가가 사이의 어떤 그 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인 것이지 개인의 어떤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던 것이고 예. 그것이 비록 지금 뭐 한 그 60년, 70년이 지났다 한다 하더라도 그때 불법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 시효가 지나 10년 이상 소멸시효가 지냈다고 해서 소멸시효 항변하는 것은 시인이 측에 어긋난다. 아마 그런 법리, 2심에 그와 같은 법리로 손을 들어줬었는데 아마 예. 그와 같은 그 1심, 2심에서 있었던 법리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이 강제노역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을 들어줘서 오늘 나름대로 굉장히 피해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이렇게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상을 다 받기까지도 사실 굉장히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판결문을 왜 받습니까? 돈을 임의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것을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받아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신일철주금,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스코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뭐 그 우리 판결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 돈을 달라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안 주면은 그 판결문의 집행문을 받아서 서울 이게 각 1심 판결 그 법원에 가서 지금 미쯔비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받아서 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 일본과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법적 절차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 일본 내부에서도 보면은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크지만 또 일본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또 한일 간의 영업도 해야 되고 이 무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취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업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본 기업이 실제 배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관건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15년 2심 판결 이후에 3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뿐만 아니라 6명의 소송 당사자들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고 아픔이 컸던 것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난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 해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판결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쪽에서는 일제 간점기가 그 합법이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65년도에 끝났다. 그렇게 봐야 되는 입장이 전혀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은 합의가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물론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혹시 간다면 한국 쪽에 손을 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인 청구권이라는 것은 남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제법으로도 그런 흐름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35% 정도의 변호사라든가 법조인들도 예. 혹시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일본이 패소할 경우가 대단히 그 경우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것은 그냥 말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한일 간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기금을 마련해가지고요, 보상금을 내는 것을 다 많이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때도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65년도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 법원의 입장 그리고 피해자들의 입장은 바로 배상금 그러니까 일제 간접기가 불법이었다. 그 X가 적어도 그러니까 일본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 위안부 합의 문제도 그게 걸렸던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금액의 X가 문제라기보다 그런 부분을 일본이 인정하느냐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본질인데요. 이게 또 일본은 또 금액 이상으로 그거 못한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장기화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했던 발언을 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뭐 직접 일본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 없다라는 식으로 좀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코너 외상이 너무 무례한 발언입니다. 이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답을 가져와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을 독립국가로 그러니까 인정해야 된다. 또 이상한 소리가 제대로 된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소리가 일본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으로 결례가 아주 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뭐 이야기를 좀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내용으로서 제 의견이지만 그것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1910년에 한일 합반조약이 무효다라는 부분의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더 권론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그리고 세계가 알 수 있게 그리고 한국인들도 잘 알 수 있게 그렇지 않고 조금 논의를 깊이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쪽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것을
한국인도 일본인도 세계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하는 콘농화하는 책임이 오히려 한국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호소아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때 1심 판결 선고했을 때 오늘 만세를 부르고 있는 할머니뿐만 아니고 일본 변호사님들도 거기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본 변호사님들이 자비를 통해서 일본에 있을 때 소송을 할 때도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자원봉사를 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본에서의 판결이 다 끝나니까 한국에 와서 진행할 때에도 그때 본인들이 했던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예.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분들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이와 같이 이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제야 법조인들 중에 양심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 이런 네.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살려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또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오늘 판결과는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바람직한 역사 인식 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